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40년간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해온 김정호입니다. 그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의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을 관리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신기한 여행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 모으고 쌓고 축적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모으고, 물건도 모으고, 인맥도 쌓고, 경험도 쌓고, 지식도 축적하고.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면서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버리고 비우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을 관리하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80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면서도 외로워하시는 할머니, 온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시는 할아버지,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다 주고도 감사받지 못하는 부모님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선택하고 정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괜찮습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시간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남은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세 이후 절대 쌓지 말아야 할 7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비워내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가 40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의 동년배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지혜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물건들을 쌓지 마세요. 물건 더미 속에서 길을 잃은 할머니. 지난해 가을 압구정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신 박 할머니는 올해 78세로 30년 넘게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혼자서 40평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고 계셨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 3개, 심지어 화장실과 베란다까지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사용했던 전자제품들, 20년 전에 입었던 옷들, 10년 전에 선물 받은 그릇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비닐봉지들과 상자들.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나중에 쓸 것 같고 저것도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두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었네요. 청소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물건들 사이로 난 좁은 통로를 따라 겨우겨우 이동하고 계셨고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면 한참을 뒤지셔야 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밤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물건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 이런 상황은 박 할머니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관리하는 집들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물건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나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집안에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 7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물건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해요. 두 번째는 청소와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젊을 때는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허리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청소가 정말 힘든 일이 됩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청소해야 할 도 많아지고 물건들을 하나하나 옮겨가며 청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생기고 집 전체가 불결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어수선한 환경은 마음도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우울해지고 점점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워집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입니다. 집이 너무 어수선하면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자녀들이 방문하려고 해도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라며 거절하게 되고 친구들과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결국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강동구 할아버지의 깨달음. 강동구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각종 공구들과 부품들, 그리고 언젠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고장난 전자제품들을 지하실과 베란다에 가득 쌓아두고 계셨어요. 젊었을 때는 손재주가 좋아서 웬만한 것들은 다 고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80세가 넘어서면서 시력도 나빠지고 손목도 아프기 시작하자 그 많은 물건들이 오히려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평생 모은 것들인데 어떻게 버리냐며 계속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다가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하더래요. 할아버지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습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공구들이 녹슬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답니다.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이것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정작 이것들이 우리 집을 망치고 있구나. 그 후로 할아버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공구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직 쓸만한 것들은 동네 수리점에 기증하고 고장난 것들은 재활용품으로 버렸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치우고 나니까 집이 넓어진 것 같고 마음도 시원해졌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 물건 정리의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터득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1년 규칙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옷, 신발, 가방, 그릇, 책, 심지어 장식품까지 모든 것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는 계절별 정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입지 않는 옷들을 찾아내세요. 특히 체형이 변해서 맞지 않는 옷들, 유행이 지난 옷들, 얼룩이나 손상이 있는 옷들은 주저하지 말고 정리하세요. 상태가 좋은 옷들은 기부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본인도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도별 분류입니다. 같은 용도의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정말 필요한 개수만 남기세요. 예를 들어 볼펜이 서랍 여기저기에 2개씩 있다면 잘 나오는 것 5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신다면 그에 맞는 개수만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추억 물건의 선별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버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추억 물건을 다 보관할 수는 없어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만 선별해서 예쁜 상자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긴 후 정리하세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정리입니다. 혼자서 정리하기 어렵다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함께 정리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납니다.
또한 정리 과정에서 나오는 물건들 중에 자녀들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정리 후에 놀라운 변화들. 제가 도와드린 어르신들 중에 정리를 마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집 안에서 이동하기가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고 청소하기도 쉬워져서 집이 더 깔끔해집니다. 무엇보다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서 안전해집니다. 정신적인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정리를 마친 후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건들이 정리되니까 마음도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물건을 금방 찾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니까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집이 깔끔해지니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졌어요. 자녀들의 방문도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되고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쌓지 마세요. 40년간 원한을 품고 산 할아버지 송파구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올해 75세로 40년 전에 사업에서 동업자에게 크게 속은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당시에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 할아버지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가정 경제도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아버지가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렇게 당할 줄 알았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 표정은 항상 굳어 있었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셨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잠도 잘 못 주무셨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과거의 일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자녀들도 점점 피하게 되었어요. 또 그 얘기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더욱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을 과거의 원한으로 달래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부정적 감정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의학적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되는 분노나 원망은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암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되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강서구에 사시는 박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20년 넘게 화를 품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가 할머니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를 계속 품고 있으니까 내가 더 힘들어. 며느리는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만 혼자 속 썩이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서초구 할머니의 용서와 치유. 서초구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정말 감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10년 전에 큰딸과 크게 다투신 후 연락을 끊고 지내셨어요. 딸이 결혼할 때 반대했던 사이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등을 돌린 거였어요. 처음 몇 년은 할머니도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냐는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녀,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우셨대요. 특히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먼저 딸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 화를 놓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진작 이럴 걸 그랬어. 부정적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치료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화나는 이유,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감정들을 모두 적어내는 거예요. 다 적고 나면 그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세요. 상징적으로 그 감정들을 떠나보내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순 없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의 일들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집중해 보세요. 네 번째는 감사 찾기입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있을 거예요. 더 강해졌거나 지혜로워졌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거나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구청이나 복지관에서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요. 마음을 비운 후의 변화들, 부정적인 정을 정리한 어르신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늘 찡그리고 계시던 분들이 웃는 얼굴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건강면에서도 좋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더 잘 주무시게 되고 소화도 잘 되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세요. 가족관계도 훨씬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자녀들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되고 대화의 내용도 건설적으로 바뀝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지요. 세 번째, 과도한 걱정을 쌓지 마세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 마포구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정말 많은 걱정을 안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 걱정, 손자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큰아들이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작은 딸이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손자가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날이 많았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시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끝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건강도 나빠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걱정이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과도한 걱정은 우리 몸과 마음에 정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 만성적인 불안과 걱정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첫째,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걱정할 때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오랜 기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둘째,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만성적인 걱정까지 더해지면 각종 질병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셋째, 소화기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걱정이 많으면 위산 분비가 과다해지거나 위장 운동이 불규칙해져서 소화불량,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넷째, 수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잠들어도 자주 깨게 되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끊임없는 걱정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9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산구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할까봐 몇 달 동안 잠 못 이루며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들이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몇 달 동안의 걱정이 모두 헛된 것이었죠. 또 다른 할머니는 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할까봐 걱정하셨는데 손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걱정의 대부분이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해서 현재의 행복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걱정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과도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걱정 시간 정하기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 오후 3시 30분을 걱정하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그 시간에만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걱정이 떠오르면 이건 3시에 생각하자 라고 하면서 미뤄두세요. 신기하게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걱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5년 후 관점입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걱정은 5년 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걱정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구별하기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먼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를 물어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행하고 없다면 내려놓으세요. 예를 들어 자녀의 직장 문제가 걱정된다면 격려의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직장일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맛있게 식사했다, 날씨가 좋았다, 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커질수록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는 호흡법 연습입니다. 걱정이 심할 때는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여섯 번째는 바쁘게 지내기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하루를 채우면 걱정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운동, 독서,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보세요. 노원구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노원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걱정을 줄인 후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손자의 성적,
아들의 사업, 딸의 결혼 생활 등 모든 것을 걱정하시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어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도록 권해드렸는데 특히 감사일기 쓰기가 큰 도움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점점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3개월 후 할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지셨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되셨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식욕도 돌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걱정 섞인 잔소리 대신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녀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걱정을 그만두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매일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네요. 4번째,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쌓지 마세요. 빈 방들이 주는 무거운 부담. 강남구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댁은 40평 아파트로 방이 4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2분만 그 넓은 집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안방과 거실, 주방 정도였고 나머지 방 3개는 거의 창고 상태였습니다. 한 방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로 가득했고 또 다른 방은 손님방이라고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했어요. 마지막 방은 각종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창고 같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빈 공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첫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4개 방을 모두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특히 사용하지 않는 방들은 환기도 잘 안 되고 먼지도 많이 쌓여서 더욱 관리하기 어려웠어요. 둘째,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넓은 집일수록 관리비, 난방비, 냉방비가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는 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했어요. 고정 수입이 줄어든 노년기에는 이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셋째,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넓은 집에 2사람만 있으니까 더욱 외롭게 느껴졌어요. 특히 밤에는 빈 방들 때문에 집이 너무 조용하고 무섭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적당한 크기 집의 장점들 반면에 적당한 크기의 집으로 이사하신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장점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30평 아파트에서 20평으로 이사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좁아질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훨씬 편해요. 청소하기도 쉽고 난방비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집이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작은 집의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관리가 쉽습니다. 청소할 공간이 줄어들고 방의 개수가 적어서 환기나 정리정돈도 간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도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 둘째, 경제적입니다. 관리비, 난방비, 냉방비 등 모든 고정 비용이 줄어듭니다. 또한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생긴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셋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적당한 크기의 공간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어서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넷째, 동선이 효율적입니다. 집이 작으면 이동거리가 짧아져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집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나이에는 이런 효율성이 매우 중요해요. 공간 활용의 지혜. 만약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 변경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방은 운동실로 만들어서 실내 자전거나 요가 매트를 놓고 운동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은 취미실로 만들어서 독서, 그림 그리기, 바느질 등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님방 재정비입니다. 손님방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 두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손님이 오지 않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창고방 정리입니다.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방이 있다면 과감하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네 번째는 부분 임대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방을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경제적 도움도 되고 집에 사람이 있어서 외로움도 덜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강북구 할아버지의 현명한 선택. 강북구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35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작년에 29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대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인데 왜 작은 집으로 가시려고 하냐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결정을 관철하셨습니다. 이사하신 후 할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 관리비가 월 2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난방비도 겨울에 30만 원 이상 절약되었습니다. 청소하기도 훨씬 쉬워져서 매일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심리적인 변화가 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이 적당히 작으니까 오히려 더 아늑하고 편해. 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또한 이사하면서 생긴 차액으로 노후 자금도 더 여유로워졌고 가끔씩 자녀들과 외식하거나 여행을 가는 비용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 복잡한 인간관계를 쌓지 마세요. 피곤한 인간관계의 무게. 양천구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여회 임원이시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모임에 참여하시고 동네 노인회에서도 활동하시고 심지어 따님들 친구 어머니들과도 정기 모임을 가지셨어요. 일주일 일정을 보면 정말 빡빡했어요. 월요일은 분여회 모임, 화요일은 교회 기도회, 수요일은 노인회 활동, 목요일은 친목회, 금요일은 또 다른 모임. 거의 매일 어디론가 나가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활발하게 지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가 피곤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임에 나가면 즐거운 것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더 많아요. 뒷담화도 많고 파벌도 있고 눈치 보느라 피곤해요.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모임들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누가 임원을 맡을 것인가? 모임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 것인가? 모임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할머니는 그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정작 중요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도 할머니는 모임 가야 해서 못 놀아준다고 하셔야 했어요.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의 구별법.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정한 친구가 훨씬 소중하거든요. 좋은 관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줍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대됩니다. 반면 나쁜 관계의 특징들은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뒷담화나 험담이 주된 대화 내용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랑이나 불만만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것이 의무감처럼 느껴집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박 할머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여러 이웃분들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만날 때마다 남의 흉을 보거나
자신의 자랑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분들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 험담만 하고 자기 자식 자랑만 하고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반면 진정한 친구들과 만날 때는 전혀 다르셨어요. 진짜 친한 친구들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좋은 조언도 해주고 함께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관계 정리의 원칙과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에너지 기준입니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과는 더 가까이 지내고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두 번째 원칙은 상호성 기준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진정성 기준입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야 하는 관계,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드리면 1. 점진적 거리두기. 갑자기 관계를 끊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세요. 2. 모임 참석 선별.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모임만 선별해서 참석하세요. 3. 새로운 관계 신중하게.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해 보세요. 4. 가족 관계 우선. 복잡한 사회적 관계보다는 가족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관계를 정리한 후의 변화. 관악구에 사시는 최할아버지는 인간관계를 정리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10여 개 모임에 참여하고 계셨는데 이를 3개로 줄이셨어요. 처음에는 관계가 끊어질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일 없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는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옛 친구들과도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어서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